1967-2015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영화나 비디오 장면을 동시 녹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미지를 찍고 동작을 입히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작을 입혀야 사람들이 영상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이, 폴리 아티스트 분이 이제 제가 요청을 드려서 그 1967년에 있었던 구봉광산 사건 붕괴 사고를 작은 소리의 단위로 재현한 어떤 비디오 작업입니다. 구봉광산 사건은 1967년에 있었던 금광 붕괴 사고예요. 광부 한 명이 매몰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놀랍게도 갱도 안에서 전화가 옵니다. 바로 김창선 씨의 전화였는데, 이분이 끊어진 전선과 뭐 이런 전화기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 그 지상으로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생존을 알리고 구출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람 꼭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정부의 모든 인력들이 총동원돼서 이 사람 구출 작전에 나섭니다. 한 명을 구하는 것도 그 되게 특별한 일이었지만, 더 이상했던 건 그 당시에 모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이 이 구출 장면을 매일매일 그 촬영을 해서 방송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당시에 67년도에 있었던 대선과 총선이 모두 어떤 우스꽝스러운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그 부정선거로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되고 비판이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술렁술렁하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 여론을 딴 데로 이렇게 눈을 돌려서 그 여론을 좀, 반대와 비판의 여론을 잠재우고자 이런 그 과한 미디어 송출과 과한 이미지 생산을 했던 걸로 그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인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얘기를 한다던가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이미지 생산을 계속하는 미술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론 다르기도 하지만 이미지와 스펙타클 이미지가 항상 본질을 가리거나 항상 그 관심을 미끄러져 가게 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평행하게 놓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역사적 다큐멘터리가 방향성을 뚜렷하게 주면서 제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관객들이 그 다른 의심이나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을 조금 그 어렵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확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주는 어떤 진실의 모호함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 자체를 그 6개의 작은 소리, 뭐 갱도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발자국 소리, 김창선 씨가 자신의 겨드랑이를 핥아서 염분을 흡수함으로써 살아남은 소리, 이렇게 해서 작은 소리 단위로 그 이미지 없이 제시를 하거든요. 설명 없이. 근데 이것은 어떤 관객들한테 제가 뭔가 화려한 이미지 말고 이미지 생산자가 그 이미지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지의 어떤 견고하고 완벽한 그 환상을 깨는 행동인 것처럼, 그 역사적 사실 자체도 관객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되게 멋진 구출 작전이 있었고 사람이 살아남았고 이 정도로만 기억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던가 이미지를 만들었던 권력 유지에 이용했던 그 상황이라든가를 조금 궁금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좋은 거지만 진실은 찾기 어려운 거잖아요. 정답을 찾으려는 건 아니지만 진실과 진짜를 궁금해하고 찾아가는 과정 혹은 호기심을 갖고 의심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각도를
다양하게 제시를 한다던가 혹은 누군가가 감추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던가 하는 것은 어떤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고 세상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가짜에 속고만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진짜 가짜라는 게 주관적인 지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 자리 바꾸는 지점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작가로서도 생각합니다. 그 화가들이 저 캔버스 사용하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공부를 배울 때부터 나는 사각이라는 게 감옥 같았어요. 큰 감옥, 작은 감옥, 사람 목을 조르는 것 같아. 이게 뭐 그리 중요한지 사각이 매여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미국 건네 가가지고 내가 생활할 때 바이올린 나르는 걸 하나 구입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바이올린은 그 음악을 연주하는 그 악기가 아니고 내한테는 사람 모습이었어요. 혼자 외롭게 미국에 떨어져가지고 할렘에 사람같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몸 위에다 타투 한번 해보자.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때부터 이제 사각이라는 어떤 캔버스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흥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 소리 나는 그 오브제고 또 형태가 사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많지만은 굉장히 깊이 내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윤회상 씨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 음악가로서 우리가 대표할 만큼 훌륭한 그 작가고, 그리고 뭐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연류를 통해서 한국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뭘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됐잖아요. 근데 예술가들이 어떤 자유를 가지든 어떤 사고로 있든 그 사람의 사고지, 그거는 나라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My land, 내 땅, 내 국민, 그 음악이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분에 대한 존경심으로 바이올린에 한번 올려봤어요. 내가 그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한 달간 지냈어요. 차를 타고 가가지고 사막에. 근데 그 인디안들이 사는 동네 밑에는 미국의 최신 무기들이 그 사막 속에 다 숨어 있어요. 전쟁을 하면 그에서 무기들이 다 올라서 세상을 다 부술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 땅 속에 살고 있어요. 그 나라 주인들이 열악하게 철조망 쳐내가지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부 다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어놨고 굉장히 험해요. 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많이 보호해주고 집에 재워주고 음식을 전달하고 갈 때는 선물까지 줬어요. 이 사람들 위해서 뉴욕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을 다 모은 그 엽서를 줄여가지고 단체 가족을 만들었어요. 인디안 추장이 그 중심에서 샤넬 넘버 5를 들고 있어요. 큰 거로. 이 사람들이 샤넬 넘버 5 필요하지 않아. 좋은 시설이 특별한 학교라든지 병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미국의 방송국 채널 7인데 아침 멘트가 굿모닝 아메리카 하면서 뉴스를 하거든요. 그 목소리를 빌려가지고 굿모닝 아메리카라고 밑에 적혀 있어요.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의 처사가 우리가 옳은 건지 미국이, 이게 묻고 싶은 이야기예요. 내가 했는 기록 중에서 물론 우리 민족이 아니지만 왜 그런지 이 사람 내가 저 속에 썩어 있고 그런 우리 민족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약한 자들, 이 땅의 주인공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뉴타운 재개발, 재정비, 이제 서울시나 이제 정부에서 그런 사업인데 그 중간 과정이 어떤 과정을 겪는지는 모르는데 일종의 어떤 변이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집을 떠나고 비워지면서
근데 또 그게 계절마다 그 느끼는 감각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우연하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발견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살구나무 집에서 살았어요, 시골에서. 근데 그 집은 현재 사라지고 아파트가 다 들어섰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그 집을 갈 수도 없죠. 아파트 단지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왜 이렇게 고해상도에 필름을 써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마치 그 영원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썼던 사물들, 낡은 것들도 다시는 재현될 수 없는데 그 디테일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풍경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굉장히 큰 필름을 썼다는 건데 이게 저희 집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살던 집, 그 살던 집에서 그만큼 사진을 또 많이 찍었고 사물들에 대한 그 사물성들이 굉장히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물들을 계속 그림을 그려왔고 그것을 이제 도시에 와서 마치 그 사물들이 있는 집들이 저희 집하고 거의 똑같았다라는 거죠. 결코 이것들은 시각적으로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깨끗하고 자기의 향수나 꿈이 있는 하나의 그런 풍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이걸 저는 고해상도로 역사적으로 간직할 만한 거다. 그래서 의무감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사진을 찍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대상을 넓은 그 화면을 볼 때는 그 머리를 움직이면서 패닝을 하거나 이렇게 틸트업, 틸다운 하면서 이렇게 위아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그 카메라의 그 렌즈는 그 광각이라든가 이렇게 어한 렌즈처럼 휘어가지고 한 눈에 다 담게 만들죠. 근데 저는 가급적 광각으로 찍지 않고 마치 그 피사체가 딱 그 정해진 게 아니라, 포인트가 정해진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저는 다 주제로 봐요. 앞에 있는 개나리 나무, 뒤에 있는 집들, 떠난 집들, 그 뒤에 있는 아파트, 그 뒤에 살짝 보이는 또 북한산의 그런 이미지들, 그 과정들을 다 저는 포인트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마치 망원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전망대에 올라가면 그 풍경은 전체적으로 어떤 랜드스케이프라고 크게 광활하게 보이는데 결코 우리는 망원경으로 들여다볼 때 디테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도 저는 지금 망원경으로 마치 찍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필름, A10 필름 4장을 이어 붙인 거예요. 망원경으로 찍은 것처럼 이렇게 넓게 그걸 찍어서 이어 붙이다 보니까 파노라마의 어떤 시각이 된 거죠. 지금 실제는 눈이 와서 마치 그 겨울 풍경이 예뻐 보이지만 여름에는 쓰레기 냄새와 막 벌레들도 많고 막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이사 가면서 사람들이 다 모든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서 마치 그림처럼 하얗게 살짝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근데 그 해 겨울에 1월 달까지 눈이 안 왔어요. 12월, 1월 달. 근데 일기예보에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밤 12시부터 카메라를 세워놓고 눈 오는 걸 기다렸는데 결국 아침 새벽 4시, 5시에 잠깐 온 거예요. 마치 실눈처럼 와서 잠깐 그 순간에 이제 담아낸 거죠.